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외교장관, 문화장관, 중기부 장관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번 개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각을 놓고 순장조 내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퇴임과 자신들의 운명을 함께하는 내각이라는 뜻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 논란을 함께했던 이동관, 박형준, 박재완 세 수석을 순장조라고 불렀었죠.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때 한광욱 비서실장,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돌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문재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민정수석 출신인 이호철, 전해철, 인사수석 박남춘, 복지부 장관 유시민 등도 순장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순장조, 즉 문 대통령의 퇴임 때까지 마지막을 함께할 제3차 개각이 어제로 일단 마무리됐는데요. 이때 떠오른 사람들이 순장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제 내정된 외교장관 정의용, 문화장관 황희, 중기부 장관 권칠승 씨 등이 이 순장조라고 할 수 있겠고,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유영민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도 순장조로 분류가 됩니다. 12월 30일에 있었던 박범계 법무, 한정혜 환경, 황기철 보훈처 등도 이에 해당하고, 12월 4일 인사로 순장조에 들어온 사람은 전해철 행안부, 권덕철 복지부, 정영예 여성가족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순장조는 대통령 퇴임 후에 같이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훗날 화려하게 부활해서 더 큰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내 사람 내 곁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웨이 인사인 것이지요. 18곳 부처장관 가운데 무려 13명이 과거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 동료였거나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그 중에도 부엉이 모임 출신들이 눈에 띕니다. 황희 문화부, 박범계 법무부, 권칠승 중기부, 전해철 행안부, 이런 사람들이지요. 부엉이 모임이란 전해철 같은 친문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이 조직한 모임입니다. 지금은 해체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패권주의 계파 정치의 표본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으나 본인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모임 이름은 낮에는 엎드려 있고 밤에만 활동해야 하는 부엉이처럼 어려운 시절을 상징한다는 뜻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위 이름, 즉 부엉이 바위에서 따왔다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각을 단행하며 친문재인계 인사 3명을 동시에 장관으로 발탁했다. 임기 말 안정적 국정관리를 위한 사실상의 친위 내각을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판에서는 제목을 임기 말 국정관리용 친위 내각이라고 뽑았습니다. 친위 내각이란 말은 절박하면서도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친위 부대처럼 대통령의 마지막을 결사옹위해야 할 사람들이란 뜻은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비슷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사람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전문성보다는 내 사람,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측근 인사를 기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황희 의원은 문화, 체육, 관광 그 어느 것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데 굳이 소통 능력이 있다는 구차한 이유를 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전문성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친위 부대 인사는 임기 말이 힘들고 두려운 정권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친문 중용이라면서 혹평을 했더군요. 최형두 원내 대변인은 또다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다,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도 여당 국회의원으로 내각을 채우는 것을 보는 마음이 그저 불편하기만 하다. 쇄신 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을 기용하면서 여당 사람을 무려 7명이나 데려다 쓰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해철, 박범계 두 의원을 행안부 법무부에 지명했고 이번에는 황희, 권칠승 두 의원을 문화부 중기부에 앉혔습니다. 친문은 아니지만 유은희 사회부총리, 이인영 통일부, 한정혜 환경부 장관 등도 여당 의원이거나 여당 의원 출신입니다. 다 합하면 여당 의원 7명을 내각으로 부른 셈입니다. 올 4월 서울 부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임기 말 권력 누수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강경화, 박영선 두 장관이 빠져나가면서 여성 장관 비율이 16%로 주저앉았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은 여성 장관 30% 유지였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33.3%를 유지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여성 비율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이른바 김여정 인사라는 점입니다. 당초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원년 멤버로서 5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의미에서 오경화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그런데 지난 12월 5일 작은 사달이 생겼습니다.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회의 때 강경화 장관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 확진자가 없다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흘 뒤인 12월 9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주제넘은 망언이다.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 뒤로 40일 만에 단행된 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을 교체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김여정 담화의 여파 속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물러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경화 장관이 김여정 데스노트에 당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데스노트, 살생부, 즉 김여정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한국 정부에서 경질될 인사의 이름을 죽음의 노트, 데스노트에 적어놓는데 문 대통령이 그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강 장관이 이제 문 정권을 떠날 때가 온 것을 알고 모처럼 옳은 얘기를 했던 것,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오늘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3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과 현판식을 치른 뒤 행정사무직 인원 20여 명을 꾸려야 했는데요. 이제 공수처 차장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정부 과천청사에 둡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3년 임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우리 헌법에는 없는 기관입니다. 위헌 논란을 안고 출범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란 검찰청의 검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검사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알게 되면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책임자는 검찰총장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검찰총장보다 더 상위에 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지요. 영장 청구권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 강제 이첩권, 재정 신청권 등에서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와 초대 공수처장이야말로 이번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순장조일 뿐
정권이 바뀌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제2의 윤석열 혹은 제2의 최재형이 될까라는 말과 함께 그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낸다면 문 정권에게 칼을 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